합격자들이 제일 많이 배출됐던 그런 시기의 혐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하는 사람, 나무위사 중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5회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5회 한번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형 20명 맞추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 이깔나무 나왔고요. 리기다소나무 나왔고요. 팽나무 나왔고요. 당당풍 나왔고요. 대왕참나무, 멀구슬나무, 떼죽나무, 매자나무, 산철쭉, 꽃사과나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남부수종 요거 하나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부수종은 한 문제, 두 문제 이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때는 그렇게 특별히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형 중에 수목명 맞춘 문제. 우선 일본 이깔나무 보겠습니다. 일본 이깔나무. 이렇게 꽃송이처럼 생겼고요. 잎은 이렇게 가운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이깔나무 열매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 배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 이깔나무. 다음은 리기다 소나무가 나왔습니다. 리기다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는 맹아가 많다는 게 중간중간에 맹아가 많다는 게 특징이 되겠죠. 그래서 맹아가 어, 줄기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솔방울 모양도 이렇게 젖혀져 있으면서 이렇게 에, 뾰족한 부분이 날카로운 부분이 많이 나와 있죠. 리기다 소나무. 그래서 우선 뭐 열매 갖고 구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무는 이것도 뭐 벌어지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날카롭지는 않죠. 근데 리기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날카로운 부분이 뒤로 제껴지면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리기다 소나무, 리기다 소나무 표시가 뭐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나무, 끈 일반 소나무, 곰솔. 곰솔은 더 작으면서, 예, 이렇게, 이런, 이제 젖혀지는 게 없죠. 인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예, 거의 젖혀지지 않고 있고요. 잣나무 같은 경우는, 크면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브 잣나무는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습니다. 스트로브 잣나무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고, 잣나무는 이게 이렇게 동구스란한 모습. 그다음에 독일 가뭄비도 약간 길쭉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음, 개입갈나무 이거는 이렇게 층층층 종이 조각을 층층층 쌓아놓은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말랐을 때 이렇게 톡톡톡 치면 이렇게 낱개로 다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래서 이 개입갈나무 그다음에 백송이 있고요. 백송은 약간 넓적한 기분 뭐 이런 게 돼 있고 일본 이깔나무 아까 봤던 것 꽃송이처럼 이렇게 그림으로는 좀 크게 보이는데 이것도 부드러우면서 인편들이 부드러우면서 작습니다. 동그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팽나무입니다. 팽나무. 열매가 익었을 때 약간 불구스름한 느낌. 음, 그 다음에 잎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기부 쪽이라고 해서 기부 쪽에 약간 비대칭으로 이쪽 부분이 비대칭으로 돼 있죠. 그다음에 수피는 검으면서 누구는 뭐 코끼리 등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약간 울퉁불퉁한 느낌을 갖고 있고요. 이쪽 거는 이제 단당풍입니다. 단당풍. 단당풍은 일반 단풍보다 이 결각이 뭐 9개 그 이상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약간 넓적한 부분 이렇게 결각이 이렇게 돼 있고요. 결각이 많은 거 음, 많은 거는 둘레, 여섯, 여덟, 열 개인가 열한 개인가요? 뭐 이 정도 됩니다. 상당히 결각이 많은 거고 일반 단풍보다 이렇게 많고 더 에, 톱니도 이렇게 더 뾰족뾰족한 느낌 이런 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풍나무 종류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반 단풍입니다. 일반 단풍. 그다음에 중국 단풍, 오리발처럼 생겨서 중국 단풍, 은단풍, 색깔이 약간 보랏빛을 띠는 느낌, 은단풍, 뒷면이 이제 회백색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 문제에서 나온 당당풍, 그다음에 신나무 아직 안 나온 것 같은데 신나무 나올 것 같고요. 고로쇠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고로쇠 완전히 틀리죠. 고로쇠, 신나무 아직 안 나왔고 일반 단풍나무 중에서 특이하게 이렇게 결각이 이런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신나무. 그다음에 뭐 내분도 단풍나무도 있고 그런데 그건 나중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대왕참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참나무는 누구랑 구분하냐면 루브라 참나무하고 구분하면 되겠는데 얘들은 결각이 엄청 깊게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각이 깊게 이렇게 깊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더 날카로운 모습. 근데 누브라는 약간 넓적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브라는 이렇게 결각이 이렇게 깊지 않고요. 음, 더 누브라는 결각 깊지 않고 더 부드러운 느낌. 얘들은 좀 날카롭게 톱니가 깊게 파져 있는 모습. 누브라 참나무. 대왕 참나무 열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왕관 쓰고 있는 모습, 뭐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대왕 참나무. 그다음에 이게 남부수종입니다. 남부수종 이거 멀구슬나무. 잎이 복엽이면서 음, 꽃은 연보라를 띠고 있습니다. 색깔은 연분홍, 멀구슬나무, 남부수종입니다. 멀구슬나무. 그다음에 떼죽나무입니다. 떼죽나무. 떼죽나무를 보시면 꽃이 이렇게 하얀 꽃이 이렇게 펴 있고요. 수피가 약간 검은색, 그다음에 톱니는 아주 작은 날카로운 톱니 갖고 있고요. 열매, 뭐 중의 머리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할 수 있나요? 열매, 꽃 이걸 갖고 떼죽나무 구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매자나무 있습니다. 매자나무. 이렇게 가시들이 있고 열매가 길게 이렇게 돼 있고 잎이 주걱 모양으로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자나무. 그래서 시험 보고 와서 매자냐 당매자냐 뭐 이렇게 말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매자하고 당매자는 이제 어떻게 구분하느냐? 에, 이제 매자나무 같은 경우 2년생이 되면 색 가지가 붉은색으로 가고요. 잎이 잎이 약간 두껍습니다. 예, 잎이 두꺼우면서 얘는 결각이 있습니다. 톱니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는 게 매자고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있는 게 매자고 당매자는 톱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주걱 모양이긴 한데 이게 약간 더 동그란 모습, 당매자는 더 동그란 모습이면서 이 결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자는 톱니가 있다, 당매자는 톱니가 없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매자도 아까 내가 그 약간 길쭉하다고 그랬는데 당매자는 약간 더 길쭉하거든요. 근데 약간 이 매자는 약간 동그란 모습인데 사진으로 볼 때는 약간 타원형이지만 당매자보다는 이제 당매자가 더 길쭉합니다. 그래서 당매자 열매는 더 길쭉하면서 열매 갖고는 구분이 좀 어렵긴 한데 매자나무가 더 이렇게 동그랗고 당매자는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자나무 이렇게 동그란 모습이죠. 매자나무가 동그랗고 톱니 있고 당매자는 톱니 없고 길쭉하고 열매가 길쭉하고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철쭉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산철쭉. 산철쭉은 이렇게 진달래하고 특징이 좀 구분되는 게 이 안쪽에 전무늬들이 진하고요. 그죠? 색깔도 더 연분홍 색깔을 띠고 있고 이런 것도 암술 수술도 이렇게 더 길게 나와 있습니다. 산철쭉 이거는 이제 꽃사과입니다. 꽃사과, 꽃사과 나무입니다. 꽃사과 나무. 그래서 이제 진달래, 철쭉, 산철쭉 어떻게 구분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진달래 약간 이제 부드러운 느낌. 그다음에 이 무늬도 산철쭉은 무늬가 이렇게 점점점들이 많이 있고 끈적끈적한데 이건 그런 게 없고요. 약간 부드러운 연분홍, 얘들은 더 진한 연분홍. 그다음에 철쭉 보겠습니다. 철쭉은 이거랑 특징이 전무늬 같은 게 없는 게 철쭉입니다. 그래서 잎을 갖고 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잎. 그래서 진달래 잎은 이렇게 긴 타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진달래 그다음에 철쭉은 그냥 이렇게 5개가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쭉, 산철쭉은 제일 뾰족한 느낌? 산철쭉은 제일 뾰족한 잎의 모양이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진달래, 철쭉, 산철쭉입니다. 어, 해충으로 가겠습니다. 해충.
이세리아 깍지벌레가 나왔었습니다. 이세리아 깍지벌레 성충을 보여주고, 이세리아 깍지벌레, 그다음 주둥무늬 차색 풍뎅이, 이것도 성충 사진을 보여줬고, 이름 맞추는 거, 주둥무늬 차색 풍뎅이, 그다음에 회양목 명나방, 이때는 명나방 이런 것도 안 주고요. 사진을 안 주고, 피해 사진만 이렇게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양목에 거미줄 친 거 이런 모습을 사진으로 보내서 회양목 명나방, 그다음에 안락하누스가 또 나왔습니다. 성충 사진 주고 월동태는 뭐로 월동하냐? 이게 노숙 유충이거든요. 하누스들은 전부 다 유충인데 안락하누스 같은 경우는 유충 중에서도 노숙 유충으로 월동합니다. 안락하누스. 그다음에 벚나무 모시나방이 나왔었습니다. 벚나무 모시나방. 모시나방도 유충 사진만 주고 골라는 문제였었고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진 안 보고 이미지 먼저 떠오르고 그다음에 이름 보고 또 사진 보고 이름 써보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숭아 명나방 나왔습니다. 월동태는 뭐냐? 이렇게 나왔고요. 복숭아 명나방 유충으로 활동하고 아까시 잎 폭발이 월동태는 뭐냐? 그래서 번데기로 활동합니다. 번데기로 활동합니다. 그다음에 외줄면충 계속 나오죠. 중간기줄 쓰기, 대나무, 외줄면충, 대나무, 그다음에 북나무 혹응해, 북나무 잎에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피해 사진, 북나무 혹응해. 해충을 쓸 때는 그냥 이렇게 붙여 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 띄어서 쓰고. 그다음에 사사키 잎혹 진딧물 나왔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죠, 그죠? 이때.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세리아 깍지벌레, 뭐, 아이스크림 같은 모양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요 모습이 이렇게, 요게 이렇게 하나거든요. 한 마리.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이제 알 같은 게 붙어 있고요. 이세리아 깍지벌레 성충 모습. 이게 암컷이 알 낳는 모습입니다. 여기. 뭐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고, 여기 알이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 이세리아 깍지벌레. 요거는 주둥무늬 차색입니다. 주둥무늬 차색 풍뎅이. 주둥무늬 차색, 주둥무늬 차색 풍뎅이. 주둥무늬 차색 풍뎅이 나왔었습니다. 주둥무늬 차색 풍뎅이. 주둥무늬 차색 풍뎅이. 그다음에 회양목 명나방이 나왔었습니다. 회양목 명나방. 회양목 명나방 피해 사진을 줬는데 이건 없었고요. 이렇게 피해 사진, 회양목에 거미줄 쳐진 모습. 그래서 회양목 명나방, 회양목 명나방 이렇게 묶어서 실로 묶어서 그 속에서 과외를 합니다. 회양목 명나방. 이건 안락하누스 사진입니다. 안락하누스. 안락하누스 월동 형태는 노숙 유충이다. 안락하누스 검은 바탕에 흰 점무늬들이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벚나무 모시나방 유충 사진만 줬습니다. 그래서 모시나방 성충 잘 하시고 그런데 모시나방의 유충이 이렇게 줄이 이렇게 네 줄 이렇게 이렇게 쭉쭉 나 있습니다. 관을 여기에다가 중간중간에 마디마디마다 털이 이렇게 나 있고요.
벚나무, 모시나방, 유충.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시험 보고 와서 밤바구미냐, 복숭아 명나방이냐, 막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밤바구미는 작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복숭아 명나방이 답이었는데, 이 복숭아 명나방은 큽니다, 바구미보다. 그래서 보통 한 마리씩 표현이 되거든요. 밤 하나에 한 마리씩 들어가 있는 거고, 바구미는 작기 때문에 여러 마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는 한 마리가 밤 쪽에서 거기 유충이 한 마리 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숭아, 명나방 이렇게 썼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월도 형태도 물어보고요. 이 밤속의 유충으로 이제 월동하는 거죠. 그래서 밤 복숭아, 명나방 이렇게 썼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명나방 성충하고 밤바구미하고 이렇게 구분하셔야 되는데 음, 밤바구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습니다. 그래 여러 마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밤바구미하고 복숭아 명나방 구분하셔야 되고요. 얘들은 좀 큰 편입니다. 밤바구미는 작아서 여러 마리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성충은 이런 모양 밤바구미는 예, 바구미니까 이렇게 이 더듬이가 쇠고랑처럼 이렇게 생겼죠. 이제 그 다음에 복숭아 명나방은 날개가 점점점점한 것이 골고루 퍼져 있는 복숭아 명나방 성충 밤바구미 그 다음에 아까시 잎 폭파리가 나왔습니다. 아까시 잎 폭파리 월동태는 뭐냐 번데기로 돼 있고요. 모기처럼 생겼습니다. 폭발이 모기처럼 생겼고 다리도 크고 길고 모기처럼 생겼고 이게 이제 번데기 월동하고 있는 엄청 크게 그려놓은 거죠. 월동하고 있는 아까시 아까시 잎폭파리 아까시 잎 이렇게 아까시 잎폭파리 이건 흰가루하고 같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외줄면충 느티나무 외줄면충이라고 써도 되고 보통 그냥 외줄면충만 써도 됩니다. 대나무가 여름 기주고요. 계속 나오죠. 이거 뭐 서술형에도 나오고 사진도 나오고 그래서 표주방 모양 뭐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혹이 달립니다. 느티나무 외줄면충 알 이렇게 갈랐을 때 이렇게 이런 왁스 물질의 외줄면충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북나무 호궁에 보겠습니다. 북나무 호궁에 입이 오틀도틀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띠고요. 골고루 이렇게 이것도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북나무 호궁에 북나무 호궁에 사진이 이렇게 돼 있고요. 북나무 호궁에 그다음에 사사기 잎혹신뒷물 사사기 잎혹신뒷물 사사기 잎혹신뒷물은 얘들 인맥을 따라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바깥으로 사실은 이 사진에서 보면 이 사진이 요거는
어릴 때 피해입니다. 사실 요렇게 정상적인 게 요렇게 인맥을 따라서 이렇게 혹이 돼 있고요. 그리고 모리츠 잎 혹신진물인데 모리츠 잎 혹신진물은 이 바깥에 이렇게 에, 바깥에 갓으로 볼록 나와 있는 게 모리츠 잎 혹신진물이 되겠습니다. 수목명으로 가겠습니다. 수목병으로 가겠습니다. 네, 명자나무, 모과나무, 붉은별무늬병이 나왔고요. 중간 기주가 뭐냐? 향나무. 그다음에 임록병이 나왔습니다. 버드나무 임록병. 답은 버드나무 임록병이었거든요. 병 쓸 때는 버드나무 쓰고 임록병이라 쓰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대나무 괴합병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소나무류 푸스아리움 가지 마름병이 나왔습니다. 소나무 가지 마름병, 부사리움 가지 마름병, 소나무류 부사리움 가지 마름병, 그다음에 버즘나무 탄저병. 이것도 계속 나오죠. 개화병, 부사리움 가지 마름병, 녹병, 붉은별 무늬병, 대롱나무 흰가루병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느티나무 흰별무늬병, 무성세대는 뭐냐? 흰별무늬병은 분생 포작각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오동나무 빗자루병, 매개축은 뭐냐? 오담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 오담, 대추, 오동나무 빗자루병은 담배장님 노린재가 매개축입니다. 그다음에 밤나무 줄기마름병, 어, 잔황각을 유성세대는 잔황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죠? 밤나무 가지 마름병, 뭐 줄기 마름병 이런 것들은 잔황각을 형성합니다. 잎떨림병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 잎떨림병인데 소나무도 잎떨병이 있는데 소나무를 병 종류 쓰기에서 소나무 잎떨림병 그다음에 잎떨림병도 잔황반을 표직으로 나타나죠. 잔황반 썼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붉은별 무늬병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과나무 붉은별 무늬병 중간 기준은 향나무. 요거는 입의 뒷면이죠. 이건 뭡니까? 녹포자죠. 이렇게 지금 뒷면에 노란 가루 붙어 있는 게 녹포자가 되고 앞면은 뭐예요? 녹병정자가 되겠죠. 녹병정자기. 그래서 모과나무 붉은별무늬병 그다음에 버드나무 잎녹병이 나왔습니다. 버드나무 잎녹병 버드나무에 이렇게 지금은 약간 색깔이 그런데 노란 덩어리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버드나무 잎녹병 버드나무에 잘 보이지 않지만 버드나무 잎녹병 노란 가루 같은 게 붙어 있고 그다음에 대나무 개합병이 있습니다. 대나무 개합병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꽃이 핀 모습입니다. 이것도 병으로 이제 뭐 나누잖아요. 우리 병리학에서는 꽃 피면 이제 죽으니까 그것도 병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벽과니까 이제 이게 벽꽃이 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나무 개화병 그다음에 송진 나오는 수사리움 가지 마른 별 소나무류 리기다 소나무에 많이 걸리잖아요. 송진 흘러나오고 뭐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소나무 푸사리움 가지 마른 병 그다음에 탄저병 조금 있으면 이제 에, 조금 있으면 입이 이제 버즘남에서 이제 입이 나오는데 새순 같은 데서 이렇게 입에는 이렇게 인맥을 따라서 이렇게 번져 나가고요. 새순은 이렇게 말라 죽습니다. 순이 말라서 죽는 것이 탄저병이 되겠습니다. 순들은 말라 죽고 가지도 말라 죽고 잎은 이렇게 인맥을 따라서 이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거집나무 탄저병. 이거는 배롱나무. 네. 나무를 우선 알아야 되니까 기주를 우선 자세히 보시고 판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롱나무, 흰가루병, 배롱나무 흰가루병, 그 다음에 느티나무 흰별무늬병. 그 얘는 그 가운데 하얀 게 이렇게 별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한 게 가운데 그 하얀 부분이 나타나는 거. 이거를 느티나무 흰별무늬병이고요. 얘들은 이제 균이 분생 포자각입니다. 무성 세대 때 분생 포자각, 느티나무 흰별무늬병, 느티나무 흰별무늬병, 분생 포자각. 약간 짙은 갈색 가운데 점이 약간 하얗게 보이는 걸 흰별무늬병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오동나무 빗자루병입니다. 오동나무. 오동나무에 보면 이게 총생이 돼 갖고 잎이 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동나무 빗자루병 매개충은 담배 장님 노림제, 담배장님 노림제, 담배장님 노림제. 입 떨어졌을 때 이게 빗자루병 걸렸던 거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빗자루병, 오동나무 빗자루병. 그다음에 밤나무 줄기 마른 병. 밤나무에 줄기가 갈라져 있고 개양병처럼 돼 있고 어, 가까이 보면 이렇게 붉은 돌기들이 나와 있는 이게 뭐라고요? 잔황각이죠. 월등하기 위해서 이렇게 잔황각 형성되어 있는 줄기 마른 병은 잔황각이다. 표징이. 그 다음에 입떨림병이 있었습니다. 소나무류 입떨림병.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점점점점점 이렇게 쭉 나타나는 입떨림병. 이건 잔황반이죠. 표징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특이한 문제가 뭐가 나왔냐. 이제, 요거 이제 지금 작업형 중에서, 에, 사진을 보면, 병리학 책이나 이런 데 사진을 보면,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뭐, 5 마이크로 이렇게 주고, 5 마이크로 주고, 사진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진을. 이게 이제 5 마이크로미터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면,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요 실제 자를 줬습니다. 이렇게 자. 일반 잔대 이렇게 거기서 제공을 했었어요. 우리 임업진흥원 거기서 지금 하는데 지금 바뀌었지만 임업진흥원에서 이런 자를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다 줬습니다. 자를 주고 A4 용지에 사진을 주고 이런 포자를 주고 옆에는 5 마이크로미터이다. 그래서 이 잔항구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어요. 얘가 이제 잔항 포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잔항 구 안에 하나하나가 포자고 얘는 하나가 잔항구입니다, 그죠? 둘, 넷, 여섯, 여덟 개가 들어있잖아요. 보이나요? 요거. 요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5 마이크로 이렇게 요 그 길이를 요 사진에 보면 5 마이크로 이렇게 적어 놓고 요게 여기 있다 밑에 적어 놓고 이 사진을 주고 실지의 길이를 구하라. 산왕구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됐었어요. 그죠? 대충 눈으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얘가? 5마이크로면 얘는 뭐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되나요? 여기 요거에 그러면 5, 4, 20, 뭐 2마이크로 될 정도 되나요? 실제로 한번 해보죠, 뭐. 어떻게 하느냐면은 실제로 모니터에서 직접 자를 댑니다. 이 사진에다가 자로 잽니다. 예. 그래서
이 그림을 실제로 쟀더니,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데서 재봤더니 얘가 자루다 쟀더니 0.5cm가 됐어요. 이 5 마이크론은 0.7cm가 나타났어요. 요 갖다 댔더니 한, 요 길이가 자루되니까 0.7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전체 잔항구 길이를 재야 되잖아요. 자루 쟀더니 얘가 얼마 나왔냐면 4.3이 났습니다. 요 정도. 4.4로 쟀더니 얘 사진에 있는 잔항구의 길이가 얼마 나왔다고요? 4.3이 나왔습니다. 요 정도 됐습니다. 요 사진의 길이가 자루 대봤더니 요 정도 됐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길이는 어떻게 알아낼 수가 있을까요? 비례식으로 풀으면 됩니다. 5 마이크로미터를 실제로 자르돼서 0.7cm가 나왔잖아요. 5 마이크를 쟀을 때 0.7이고 실지는 모르고 사진에 전체 잔항구 전체 길이를 댔더니 4.4cm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례식으로 풀어서 그렇게 하면 이 안쪽 길이 곱하면 0.7x가 되고 바깥쪽에 5 곱하기 4.3 하면 21점이 됩니다. 그래서 x는 결국 0.7, 21을 21.5를 0.7을 나누면 x는 30.7 마이크로미터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서 이 실제로 사진에 있는 그 잔항의 길이는 약 31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계산하는 문제였었고요. 이 실제로 나중에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5회 때는 실제로 이제 또 현미경 갖고 관찰하는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런 건 없어졌으니까 실제로 하는 건 없어졌으니까 그냥 참고 사항으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정할 때는 우선 가장 낮은 베일로 우선 맞춰놓고 그다음에 시야도 이제 전원 킨 다음에 시야를 밝게 한 다음에 자꾸 조절나사로 돌려서 밝게 한 상태에서 재물대 관찰 물체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대물 렌즈가 그 물체로 병원체 쪽으로 오도록 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낮은 베일로부터 시작해서 자꾸만 높여가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우리 현미경 연습도 막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그런 게 없어지고, 실질적으로 하는 건 없어지고, 그래서 해부 현미경은 이제 포자나 이런 거, 잔황 포자라든가 이런 걸 띄어갖고였다가 이제 약간 뛸 때 잘 안 띄어지니까 이렇게 해부 현미경으로 거기다 올려놓고 띄어서 실제로 광학 현미경으로 다시 옮겨서 이렇게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축 사이에 15도 뭐 이렇게 벌어진 거, 이건 실제 해봐야 되는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름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쭉 읽어보세요. 토형 문제로 가겠습니다. 토양 문제. 우리 전번에 용적밀도 구하는 거 한번 해봤죠. 용적밀도, 그 다음에 수분 함량 구하는 거 했었잖아요. 그거를 실제로 이렇게 갖다 놓고 어, 하는 문제 푸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료통, 원기둥 지름, 요게 원기둥 안에 흙이 있었거든요. 그게 원기둥의 높이는
10cm였었고, 이 지름이 7.2cm였었어요. 여기에다가 흙 들어있는 거를 건조전 무게를 쟀더니 573.77이 나왔고요. 이거를 이제 건조기 안에서 막 돌렸거든요. 흙을. 그랬더니 261.68이 됐어요. 이때 용적 밀도와 수분 함량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해요? 일단 중량 수분 함량을 구할 수 있죠. 중량 수분 함량의 공식이 뭐예요? 건조토 무게분의 수분의 무게입니다. 쉽죠? 여기서 이제 이런 계산 문제 풀 때는 공식을 써줍니다. 단위하고. 그다음에 그 공식을 써주고요. 계산을 하면 됩니다. 건조토니까 건조토는 뭐야? 말렸을 때 무게가 건조토잖아요. 건조의 무게는 261.68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수분 함량은 어떻게 돼요? 원래는 573.77인데 건조에 빠져나간 게 수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573.77에서 261.68을 빼주면 573.77에서 261.68을 빼주면 이게 수분 무게잖아요. 그죠? 그래서 261점 건조토 무게 261.68분의 요 빼주면 312.0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보니까 1.192가 나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니까 100을 곱하면 119.2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거 지금 몇 번째 풀고 있거든요. 용적 수분 함량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량 수분 함량을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용적 밀도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적 밀도도 또 계산해야죠. 용적 밀도 공식은 뭡니까? 에, 전체 용적 중에 전체 용적분의 고형 입자의 무게, 그러니까 건조토의 무게를 해주면 되겠죠. 근데 이 전체 용적이 문제입니다. 이 통의 무게에 부피 참, 이 통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해요? 이, 이 3.14 곱하기 파이 R 제곱에 그다음에 높이를 곱해주면 이 부피가 됩니다. 원통의 부피는 파이 R 4승의 H거든요. 근데 여기서 파이가 3.14죠. 파이 R 자승, R 자승. 반지름의 자승이죠. 그래서 7.2의 반이니까 3.6이거든요. 근데 이거 자승이니까 두 번 곱해줘야 되고요. 파이 R 자승 곱하기 H 10을 하면 이 원통의 부피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406.9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오죠. 전체 용적은 요게 406.9고요. 고형의 입자는 얼마예요? 아까 건조수 때 260.68이잖아요. 얘의 용적 밀도는 0.64g per 세제곱 센치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우선 용적 밀도 중량 수분 함량을 구하면은 수분 함량을 구할 수 있죠. 용적 수분 함량을 구할 수 있죠. 용적 수분 함량을. 그래서 이 중량 수분 함량은 안 물어봤으니까 중량 수분 함량, 용적 밀도성 구하고 중량 수분을 또 구해야 되죠. 그러면 용적 수분 함량이 나오겠죠. 그죠? 중량 수분에다가 용적 밀도를 곱하면 전체 얘는 76.3%가 되겠습니다. 다시요. 문제가 나오면 중량 수분 함량을 구하고 용적 밀도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토양의 용적 수분 함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중량 수분 함량이라는 건 건조토분의
수분의 무게가 이제 공식이고요. 건조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수분의 무게는 중량 수분이라고 하고, 단위는 WW 이렇게 되고요. 용적 수분 함량은 부피분의 부피입니다. V분의 V가 부피분의 부피. 이거는 중량 수분 함량에다가 여기서 구한 중량 수분 함량에다가 또 용적 수분 함량도 구할 수 있대요. 정체 용적의 고형 입자의 무게가 용적 수분 함량이죠. 여기 두 가지를 곱하면 이 흙의 그 부피에 차지하는 물의 수분 함량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용적 중량 수분 함량 곱하기 용적 밀도는 용적 수분 함량이다.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촉감법이 또 나왔었습니다. 흙을 주고 띠를 이제 만들어 봤다. 그래서 띠를 만들어 봤더니 5cm 이상이 나왔다. 그럼 뭐야? 띠 길이 5cm까지 길게 이렇게 띠를 만들 수 있어요. 식토죠, 식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나왔다. 그러면 이제 양토인데 얘는 2.5cm 정도. 그 다음에 양토하고 식토하고 사이에는 또 식양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2.5에서 5cm 사이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토양은 모래 성분에 따라서 모래가 많은 게 사토죠, 사토. 그 다음에 중간은 양토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양토. 그 다음에 점토 성분이 많은 게 뭐야? 식토죠, 식토. 그죠? 이렇게 써놓고 사토, 양토, 식토 이렇게 점토 성분 많은 식토, 중간 양토, 모래 성분 많은 사토 이렇게 놓고 이 사이는 뭡니까? 사양토죠. 사양토. 사양토. 여기는 뭡니까? 식양토 이렇게 양토하고 식토 사이 식양토. 그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토가 되면은 띠를 만들 수 없고요. 양토부터 만들 수 있습니다. 양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띠를 만들 수 있는데 양토는 2.5cm 이 정도 만들 수 있고요. 이 중간에 있는 식양토 여기는 2.5에서 5cm, 식토는 5cm 이상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띠 만드는 거 길이 나왔었고요. 쭉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토색첩 읽는 게 또 나왔습니다. 토색첩 읽는 거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에, 어떻게 됐냐? 이 흙을 주고 이 토색을 표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흙과 비슷했던 거를 보니까 요 위치에 나타났거든요. 요 흙하고 똑같은 게.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해요? 먼셀 토색첩은 어, 맨 위에 있는 그 해당되는 색상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7.5 YR이 위에 있거든요. 그 토색첩에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뭐라고요? 색상을 나타내는 슈라는 7.5, 어, 7.5 YR이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로축에는 뭐 슬래시로 돼 있어요. 이건 명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명. 그래서 얘는 이쪽에 해당되니까 O 슬래시로 해당되죠. 그러니까 색상 먼저 쓰고 명도 이쪽에서 읽어주고 여기 해당되니까 명도 이쪽으로 읽어주고 밑에 채도 읽어주면 됩니다. 채의 이게 잘 안 보이는데 6 슬래시 6이거든요.
5 슬래시 6 이렇게 7.5YR 6 슬래시 5 슬래시 R 이렇게 써주면 요 위치에 토색이 되겠습니다. 표시 방법. 다시 설명합니다. 요색 흙을 떠와서 색깔이 같은 그 토색토를 넘기다 보면 이 색깔에 해당되는 그런 거의 비슷하게 있는 그 페이지가 나옵니다. 거기 맨 위에 보면 우선 색상이 있고요. 맨 위에 표시가 그다음에 이쪽에 왼쪽에 세로축에 명도가 있고요. 생명 색상 명도 슬래시 채도 채도는 어디에 표시되어 있어요? 맨 밑에 이렇게 다 슬래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끝에 해당되는 걸 읽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게 되시나요? 그래서 7.5YIR 5 슬래시 6 이렇게 나중에 색 잘 보이는 거 카톡에 올려놓겠습니다. 5회 때는 어, 5회 때는 오전에는 이제 작업형을 봤고요. 아, 서술형을 봤구나. 서술형 보고 오후에는 작업형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우선 작업형부터 보고 서술형을 보는 식으로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때는 실습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이제 종이로 다 해결합니다. 그다음에 이름 같은 거 수목 그 나무 이름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병해충 분류는 기준이 어디냐? 국가생물 다양성 정보 공유 체계에 보시면 여기 돼 있습니다. KBR, go.kr 여기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애매한 용어들은 거기서 찾아서 음,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때는 막 코로나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컴퓨터로도 보고 뭐 음, 시청각 자료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 그다음에 주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작업형 중에 외과 수술이 나왔습니다. 10점짜리였었고요. 공동의 입구가 큰 수목이었다. 그러니까 부패된 분이 엄청 커서 구멍이 빵 뚫려 있는 큰 수목이고 외과 수술의 그 부중 제거 방법, 그다음에 뭐 살균은 어떻게 하고 살충은 어떻게 하고 방부, 방수 과정 서술 및 주의사항을 쓰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술을 하는데 이제 목적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 외과 수술 목적, 상처 부위나 공동이 더 이상 부패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간에 이렇게 공동이 생기면 지지력이 약해지는데 수간의 물리적 지지력을 높여주고 미관상 자연스러운 뇌형을 가지도록 해주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목을 건강하게 키움으로써 상처 주변에 수목이 본능적으로 만드는 방어벽, 코디트 법칙에 의해서 목재 부의 구획화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음, 방어벽을 형성을 촉진시키고 부패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새로운 목질부 조직을 추가시키면 갤러스 유합 조직을 추가시키면 된다는 코디트 개념을 적용한 게 외과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하고 방법하고 주의사항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고사지 쇠약시 제거할 때는 쇠약시를 방치하면 가지 전체가 고사하는데 가지의 중간 절단을 실시하면 가지에 공급되는
영양분과 가지의 생장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고요. 세약지 같은 경우는 잘라내고 그다음에 그런 거 깨끗이 해준 다음에 본격적인 외과 수술로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사된 수피가 발견되면 수피를 벗겨버리고 노출된 목질부의 피해 상태를 조사해서 부패된 목질부는 제거, 가급적이면 건전한 목질부는 그대로 보존하고 수피의 고사 부분과 살아있는 부분을 조사해서 그 켈러스 형성 유무를 이제 확인하고 갤러스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피해 부위를 예리한 칼로 건전한 부위하고 이제 분리시킨다. 화렵수 같은 경우는 도관이기 때문에 가급적 럭비공 모양의 형태로 이렇게 형태로 처리해 수분 이동이 지장이 없도록 해주는 게 좋고 심엽수 같은 경우는 도관이 아닌 가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 안 해도 뭐큰 지장은 없다고 서술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부패부 제거할 때는 고사수피 및 노출 목지부를 이제 처리하는데 공동 속에 부패부 공동 속에 이제 습기 같이 그런 데서 병원균 해충이 서식이 되니까 빗물이 스며드는 부분은 급속한 부패의 원인이 되므로 부패가 되어 가는 부분까지 다 모두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습기가 많은 부분은 건조한 부분이 나타날 때까지 제거하고 만져보았을 때는 푸석푸석한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단단한 목질부가 나타날 때까지 제거하면 안 된다. 단단한 목질부는 제거하면 안 되고 심하게 부패된 부분만 제거하는 것이 기존에 생성된 방어벽을 보호하는 데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방어층 파괴는 다음 후의 진전을 초래하므로 수목에 대하여 어떠한 전정 또는 외과 수술 등을 시행할 때 방어 조직을 많이 파괴하지 않는 방법이어야 됩니다. 바셀린 도포제를 처리하면서 형성性노출을 시키라고 그랬습니다. 살균 처리입니다. 살균 처리는 90% 이상, 뭐 70%, 요새는 70%라고 그러는데 70% 이상의 순수 알코올로 사용하고 고른 살포를 위해 붓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분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 반복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부패부를 제거하더라도 공동성의 부패균의 분사나 포자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스스로 부패 진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살균 처리를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수를 하고 이제 또 살균이 끝나면 살충 처리를 하는데 에, 살균제들이 다 마른 다음에 또 이거 살충 처리도 분무기를 이용합니다. 분무기를 이용해서 반복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침투성이 강한 스미치온 200에서 500배 또 혼중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다이아톤 이것도 200에서 500백으로 혼합해서 이제 살포하면 좋겠습니다. 부패부 내에는 뭐 바구미, 하늘소, 뭐 개미 이런 게 잠존할 수 있어서 피해를 주니까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 목질부가 부패가 지속되므로 제거하는 데 주의해서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부처리입니다. 방부처리는 유기화물보다는 무기화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황산동이나 중크롬산, 칼륨, 염화크롬, 아비산을 혼합해 사용하고 공동 내 습기가 발생하면 목지부가 다시 이제 부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방부 처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빗물이 침투되어 물이 용해되어 방부 효과를 나타내고 건조하면 조직 속에 음, 무기물로 남아 방부 효과가 지속적으로 오래 지속적으로 어, 효과가 있습니다. 지제부는 이제 땅으로부터 습기가 올라오므로 이제 콜타르나 석회를 바닥에
발라준 다음에 예, 그때 이제 발라주는데 노출된 형성층에는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 충전하는 겁니다. 공동 충전. 뭐로다가요? 우레탄. 옛날에는 목재, 시멘트 뭐 이런 걸 했는데 요새는 우레탄에 이제 우레탄으로 많이 씁니다. 공동에 이제 빗물이나 곤충이나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습기가 존재하지 않아야 되고 지지력을 보완해 줘서 충전하는데 충전 시 주의할 점은 습기가 내부에 존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충분히 작업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충전을 해야 됩니다. 요새는 우레탄을 많이 쓴다고 그랬고요. 또 수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포성 폴리우레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발포성 수지 같은 경우는 3호를 많이 씁니다. 7에서 10배까지 증가하니까 3호가 보편적으로 많이 발포가 빠르니까 부풀어 오르는 게 빠르서 발포성 수지 3호를 많이 쓰고 현재 실제로 쓰는 거는 우레탄 폼을 제일 많이 씁니다. 이 수지는 작업하기가 좀 딱딱하게 자꾸 굳어져서 하기가 어렵고 또 이제 방수 처리입니다. 방수 처리는 말 그대로 물이 안 들어가게끔 수지를 이용해 갖고 방수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지가 본드 같이 접착력이 좋고 조직에 깊숙이 들어가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하면 좋겠습니다. 액복시 수지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이 생조직에 이제 접촉되면은 부작용이 생기는 걸 주의해서 해야 되고 에폭시 수지는 이제 산화되는 거 햇빛에 노출되면 산화되니까 반드시 인공수피로 피복해 주어야 되는 것이 산화 방지로 인해서 하는 거를 방지해 줍니다. 조금 쉬었다가요. 10분 쉬었다가 서술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서술형입니다. 서술형. 이제 서술형 시간에 어떤 게 낯섰냐면은 이제 병 중에서는 소나무 혹병과 밤나무 뿌리 혹병을 비교하는 문제 16점이었습니다. 점수가 높았죠. 그래서 1번 각각 병원균이 무엇이고 4점 각각 기준은 뭐고 3번으로 혹이 발병 부인은 그다음에 4번 침입 방식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났을 때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소나무 혹병과 밤나무 뿌리 혹병 같은 혹병이긴 한데 틀리죠. 이거 소나무 혹병은 녹병 종류로 곰팡이에서 걸리는 거고 밤나무 뿌리 혹병은 뭡니까? 이거 세균에 의해서 걸리는 거잖아요. 그게 분류를 하면 그렇게 되고 한번 표를 나눠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소나무 혹병이고 이건 이제 밤나무 뿌리 혹병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가 병원체를 물어봤죠. 그래서 소나무 혹병 같은 경우는 크로나티움, 귀어큼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고요. 모르면 이제 이 녹병, 곰팡이, 담자균 뭐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 밤나무 혹병 같은 경우는 아그로박테리움이라고 했어요. 혹을 만들어내는 게 투메파션스는 이제 세균이다. 소나무 혹병은 곰팡이, 밤나무 혹병은 세균에 대한 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건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병원체는 크로나티움, 밤나무 혹병은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시언스 이렇게 쓰셔야 되고 기주를 또 물어봤습니다. 기주는
뭐뭐가 됩니까? 네. 기주는 이제 소나무류와 참나무류를 이제 기주교대하잖아요. 이종 기생균이 되겠고요. 소나무, 회송, 그다음에 졸참나무하고 신갈나무가 이렇게 기주가 되겠고요. 밤나무 혹병 같은 경우는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포플러류, 버드나무, 참나무류, 벚나무, 무화과나무 등 이렇게 돼 있고요. 얘들은 잎목하고 과수 등 이제 농작물 침입을 또 합니다. 그래서 다범성 병에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기주 한 160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밤나무, 포플러, 버드나무, 참나무 이렇게 돼 있고 밤나무 혹병. 발생 부위는 소나무 혹병 같은 경우는 줄기에 많이 혹이 생깁니다. 줄기에 다양한 크기의 혹을 형성하고 또 가지에도 있어요. 가지나 줄기에 작은 혹이 생성되고요. 혹병 같은 경우는 주로 줄기 밑부분, 뿌리 쪽에 땅가 부분에 발생하지만 가지에도 음, 음, 줄기, 가지 이렇게 가지에는 드물게 발생합니다. 침입 방식을 보겠습니다. 얘들 소나무 혹병 같은 경우 겨울 포자는 9월에서 12월에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담자포자를 형성해서 이 담자포자는 당년에 자란 소나무 어린 가지를 침입하고서 약 이제 이때는 9월, 10월 이때는 이제 겨울 포자가 이제 날라들어서 소나무 쪽으로 날라들어서 담자포자를 형성하고 이제 그해 지난 가을에 이렇게 9월, 10월에 이제 겨울 포자가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담자 포자 형성이 갖고 그에 자란 나무 어린 가지에 침입해서 10개월간의 잠복 기간을 걸칩니다. 그래서 이듬해 여름부터 겨울 사이에 이제 발병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 혹병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땅속에 어린 혹이라든가 땅속에 남아있는 부스러진 혹 조직 이런 속에서 이제 월동을 합니다. 병원균이, 세균이. 그래서 이제 땅속에서도 이제 수년간 생존하고 주로 이 세균들은 주로 나무의 상처 부위를 통해서 침입하고요. 또 접목할 때 지하부의 접목 부위나 이런 데 뚫고 들어갑니다. 이 세균들은 뿌리의 절단면이라든가 삽수의 하단부 등은 좋은 이제 침입 경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써주고 이제 뭐 시간이 나면 또 요게 이제 표를 다 채워 놓으셨다 치면은 이건 뭐 이제 참고 사항으로 이제 해놓은 겁니다. 물어본 것만 잘 써도 되고 뭐 시간이 남으면 뿌리 혹병, 아니, 소나무 혹병에 대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병든 나무는 고사하지는 않으나 혹이 형성된 병든 부분의 표면은 거칠고 조직이 연약해서 연약하고 강한 바람 또는 폭설 등에 의해서 이제 부스러지기 쉽고요. 그다음에 소나무의 가지나 줄기에 이제 작은 혹이 생기는데 이게 해마다 커지거든요, 혹이. 그래서 30cm 이상으로 이제 혹이 커집니다. 이게 이제 혹성에 봄철에 이 혹에서는 단맛이 나는 예, 즙액을 이제 분출하는데 여기서 병안부가 거칠게 갈라지면서 4, 5월에 황색의 가루 수포자가 비산에서 중간기주 녹포자죠. 이게 수포자가 녹포자입니다. 황색의 가루가 중간기주 참나무류로 이제 오막합니다. 그 다음에 5, 6월에 참나무 잎 뒷면에 이제 황색의
이제 합포자가, 여름 포자가 생성이 되고요. 7, 8월 이후에는 흑갈색 씨 같은 동포자가, 겨울포자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참남에서 되고, 9, 10월이 되면 이 겨울포자가 소나무로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겨울포자가 그래서 정자와 수포자, 그다음에 참나물에서는 하포자와 동포자가 형성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녹병정자, 녹포자, 참나무에서는 여름포자, 겨울포자가 형성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밤나무 뿌리혹병 다시 얘기하면 과수와 농작물을 침해하는 다범성 병에다 주로 줄기 및 뿌리와 땅가 부분에 발생하지만 가지에도 발생한다. 초기에는 상처 부위에 회색 또는 회황색의 부드러운 혹이 생성되고 이 혹이 점차 커지고 딱딱해지고 목질화되면서 암갈색으로 변한다. 그 정도로 하시면 되고 최저 온도는 25에서 30도 정도, pH는 7.3. 그다음에 방제 방법은 묘목 검사를 철저히 해서 묘목만 심도록 하고 묘목에 발생했을 때는 즉시 캐내어 수확하고 캐낸 자리는 토양 소독하고 객토한다. 한번 발생한 묘포에서는 육묘를 하지 않도록 하고 발병이 심한 묘포에서는 클로로피크린 등의 약재를 토양 소독하거나 비기주 식물인 화분과 식물과 3년 이상 윤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묘표를 육성할 때는 무병지를 잘 선정해야 되고 묘목의 뿌리를 아그리마이신이라는 농용 항생제가 있거든요. 이거를 20분 정도 침지했다가 심으면 좋겠고 작업할 때 작업 도구는 자주 소독해서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병에 대한 해충에 대한 게 나왔는데요. 해충은 매미나방의 유충 이렇게 이거를 주고 유충을 주고 그다음에 수컷 사진이지 이게 수컷이죠. 양가 검고 여기 빗살 무늬의 더듬이를 갖고 있는 이 수컷 성충을 주고 이름은 뭐냐? 국명은 뭐야? 국명은 그다음에 이 성충 이 두 개 사진을 주고 이게 암놈이냐 순놈이냐? 그럼 암놈 순놈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다음에 이 유충이 가해를 했는데 그 가해 형태는 어떠냐? 생활사는 어떠냐? 그래서 다 합쳐서 18점 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이 사진 두 개만 줬는데 사실은 이게 수컷이고 유충은 이렇게 약간 호피 모양 밝은 색입니다. 약간 이게 어두운데 더 밝습니다. 이거 이렇게. 그다음에 수컷은 이렇게 검고 작고 암컷은 이게 뚱뚱하면서 잘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볼 때는 더듬이도 실 모양이고 약간 둔한 모습이죠. 알맞는 모습인데 그래서 수컷 암컷 이제 비교하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답안지를 쓰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냥 쭉 이어서 쓰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칸을 만들어서 암컷 수컷은 어떻게 구분하는지 국명은 매미나방이었어요. 그죠? 이름이 매미나방 답이었고요. 수컷, 암컷, 수컷 구분하라고 했잖아요. 이 사진에 위에 있는 건 수컷, 아래에 있는 하얀색은 암컷이 되겠습니다. 색깔로 구분하는데, 얘들은 암갈색이고, 수컷은 암갈색이고, 이렇게 약간 어두운 색을 띠고 있죠. 어두운 색을 띠고 있고, 이제 약간 더 검은, 회갈색 위에 검은 무늬가 있고, 에,
암놈은 흰 바탕에 검은 무늬가 있고 밝은 색을 띠고 있는, 그렇습니다. 밝은 색을 띠고 있습니다. 몸과 날개는 안갈색이고 날개 위에 구부러진 검은 무늬가 있고 수컷, 암컷, 날개의 몸에 갈색을 띤 백색이고 더듬이와 다리는 검은색이고 통통한 몸통을 갖고 있습니다. 몸 길이는 수컷이 저 작습니다. 17에서 20일, 암컷은 20에서 40. 이 더듬이는 수컷은 깃털 모양, 빗살 모양, 암컷은 실 모양이었고, 뭐 다리 같은 경우는 다리에는 검은색의 횡대가 4개 있다. 보이나요? 잘 안 보이는데 아무튼 다리에는 마디처럼 이렇게 돼 있는 근데 특징인데 그건 참고사항으로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알 유충을 보면 알은 이제 공통사항인데 알은 암컷의 알은 둥근형 1.7mm 정도 되고 암컷의 이제 암컷이 노란 털로 알을 덮습니다. 그다음에 유충 머리는 황색이고 양쪽에 팔자형 검은 무늬가 있다. 등이 앞쪽에 돌기는 암청색이고 뒤쪽에는 암적색이다. 각 돌기에는 검은 긴 털이 나 있다. 지금 유충에 대한 설명입니다. 알은 노란 털로 덮여 있고 유충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 이렇게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요. 마디마디 약간 호피 모양, 호피 색깔이 좀 화려한 색깔을 갖고 있죠. 그다음에 가해 형태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죠? 가해 형태. 매미나방은 산림이나 과수 이런 해충으로 대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뜨는 그런 해충인데 유충에는 심엽하고 하엽수를 구분하지 않고 다 입을 시키합니다. 그래서 유충 한 마리가 1세대 동안 음, 암컷이 더 많이 먹죠. 암컷이. 이건 700세제곱센티미터, 얘들은 암컷은 1100세제곱센티미터 그 정도 주로 참나무 잎을 많이 먹거든요. 참나무를 많이 먹고 참나무류. 북미에서는 주로 산림과 과수에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해충. 이제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남아에 있던 해충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송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면은 징그럽다고 민원 많이 내는 게 이게 매미나방이 되겠습니다. 매미나방 아주 어릴 때 이렇게 뭉쳐서 있고요. 이건 암컷이 가지에 붙어 있는 습입니다. 또 생활서도 쓰라고 그랬잖아요. 생활서는 꼭 써야 되는 게 뭐 연 몇 회 발생하냐, 월동은 뭘로 하느냐, 그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알 기간은 6개월 정도. 그죠? 겨울을 나고 4월에 이제 4월 중순병부터 부화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부화한 유충은 4, 5일간 난개 주변에 거기 모여 있다가 거미줄에 매달려 바람에 이제 분산합니다. 유충 기간은 한 달 반, 2달, 그 정도 걸리는데 주로 6월 중순에서 7월에 수관에서 수관에서 나뭇잎을 말고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는 15일 내 7월 중순에서 8월 상순에 우아합니다. 수명은 7, 8일. 그다음에 성충 후 8시간 동안 교미한 후 암컷은 10시간 이내에 줄기 또는 가지의 무더기로 알을 산란합니다. 암컷은 몸이 무거워서 날지 못하고 수컷은
활발하고 밤낮 활발히 움직이면서 암컷을 찾아다니서 집신나방이라고도 합니다. 알은 한 500개 정도 난다고 합니다. 성충이 채모로 덮습니다. 그다음에 농약이 나왔습니다. 농약. 솔잎 폭파리에 방지할 때 페니트로티온 있잖아요. 그거 유효성분 50%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라. 유효성분 뭐냐? 그다음에 작용기작을 또 설명해라. 1B인데 페니트론은 1B거든요. 작용기작이 뭐냐? 10점이었고 2점. 그래서 유효성분은 유기인계입니다. 페니트로티온이잖아요. 티온, 페니트로티온으로 끝나서 얘들은 유기인계, 유효성분은 유기인계고 작용기작은 1B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1B는 아세틸콜린 에스타라제, 요거 저해제입니다. 이제 흥분 전달 물질 그거를 저해하는 저해제고, 특히 곤충의 신경계를 이제 신경계에 작용을 합니다. 카바메이트계하고 유기인계, 요게 이제 두 살충제가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의 분해 작용을 저해해서 계속 흥분 물질이 후막에 축적이 됩니다. 계속 신경이 막 에, 끊임없이 이제 신경이 이제 흥분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이게 계속 이제 된 상태에서 떨다가 죽게 됩니다.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살충계. 그래서 1A는 카바메이트계고요. 유기인계, 티온 뭐 이로 끝나는 거는 1B라고 합니다. 1B는 1A, 1B 똑같이 아세틸콜린 아스타라제 저하제가 되겠습니다. 뭐 요건 참고사항으로 이제 적어 놓은 건데 유기인계는 에, 뭐 이렇게 유기인계로 뭐 나누고 그런 건 별로 없는데 그 식물 보호할 때 유기인계는 살충제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아, 환경생물에 대한 영향소가 크다. 영향도가 크다. 인축에 대한 독성도 높다. 그런데 분해는 빠르다. 광선이나 알칼리 이런 거 분해가 잘 되고 아세틸콜린 에스테라제 활성 저해제다. 음, 식물의 경협에도 침투가 용이하다. 침투성 약제를 얘기하는 거고요. 유기인계는 인이 산수와 뭐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스페이트, 티오포스페이트 뭐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농약에 중독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해독제를 써라. 그래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이하죠. 요거는 식물부에 또 공부했던 건데 또 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 게 나왔나 했죠. 유기인계 같은 경우는 해독제가 팜하고 황산 아트로핀입니다. 그 다음에 카바메이트계는 황산 아트로핀. 그 다음에 필레스테로이드계도 아트라핀 요거. 유기인계, 카바메이트계, 필레스테로이드계는 뭐라고요? 황산 아트로핀이 이 해독제가 되겠습니다. 유기인계는 황산 아트로핀에다가 팜까지 돼 있고요. 뭐,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발이, 칼탑은 뭐, 메틸 브로마이드도 유기비소대도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페니트로티온, 페노티로드는 뭐에 잔류 독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꿀벌에 이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잔류 독성이 강하므로 봄부터 이제 지금 꽃 피기 시작할 때 개화가 이제 다 끝날 때까지 꽃이 져서 질 때까지는 어떻게 해요? 살포를 금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로 안에 뭐를 어, 이렇게 가를 비워놓고 해서 답이 꿀벌이었거든요. 다시 하면 페니트로티온은 꿀벌의 잔류 독성이 강하므로 봄부터 개화 때까지 살포를 금한다. 그래서 꽃이 질 때까지 살포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페니트로티온. 그래서 한편 이제 이거는 중간에 다른 자료에서 따온 건데 한편 농촌진흥청은 꿀벌의 농약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꿀벌의 강한 독성을 나타내는 농약의 경우 포장지에 이 농약은 꿀벌의 잔류 독성이 강하므로 꽃이 피기 전부터 피어 있는 동안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땡땡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특이하게 요 단위를 물어보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천배액으로 이제 천배액으로 20리터당 물 20ml 약재를 20리터당 물에다가 20ml로 이제 희석할 때 ppm 농도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요게 요 말이 요거랑 똑같거든요. 천백이라는 게. 그래서 천배액의 단위를 이제 고쳐라 이거죠. 그래서 20ml 그러니까 어, 20리터에 20ml를 넣었잖아요. 20리터에. 이건 이제 계산해 보면 1000분의 1입니다. 1000분의 1과 또 1ppm이 있거든요. 1ppm하고 이게 이제 1000배이죠. 이 앞에 게 1000배. 요거는 1ppm은 100만 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1000배액은 뭐예요? 1000배액이라는 거는 요거에 1000ppm. 100만 분의 1이고 이건 1000분의 1이니까 결국 이 1000배액이라는 거는 1000 ppm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100만 분의 1하고 1100은 1000ppm이 되겠습니다. 아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100이라는 거는 농약 1에 물은 1000을 치는 게 1100이잖아요. 그죠? 1ml에 1000리터를 치는 게 1리터 그러니까 1000리터를 1000ml를 치는 게 1100이죠. 여기서 주어진 건 뭐예요? 20리터에 20ml를 했기 때문에 1100이라고 된 거죠. 요게 110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ppm으로 고치면 환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1000분의 1이고 얘는 이건 1100은 1000분의 1이고 1ppm은 100만 분의 1이니까 결국은 1100이라는 거는 1000ppm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은 1000ppm이 되는 거고요. 1100에 100이라는 거는 ppm의 1000배가 되는 거예요. 되나요? 예. 아무튼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뭐
아주 기본적인 거 물어본 거죠. 그래서 농도 정리라는 거는 뭐 퍼센트 농도도 있죠. 이거는 100분의 1이고 뭐 그 정도. 그다음에 ppm이라는 거는 100만 분의 1이라는 얘기고 ppb도 있습니다. 이거는 10억 분의 1이 되겠습니다. 10억 분의 1. 그런 개념 아시면 되겠고요. 이제 종합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종합 문제. 진단 결과가 24점인데 어떤 거? 병의 8점, 충의 8점, 비생물적인 8점 이렇게 각각 나눠줬고요. 방제 방법으로 개선 방제로 24점. 그래서 여기 진단, 여기 병, 뭐 해충, 비생물적인 거 각각 8점씩 줘서 24점. 개선 방법도 병의 방제 방법, 충의 방제 방법, 비생물적인 8점에서 24점이 줬습니다. 어떤 게 나왔냐면 종합 문제에 500m 도로변 가로수가 이제 버즘나무로 양버즘으로 이제 식재되어 있었거든요. 버즘나무로. 근데 이때 언제 이식했냐면 90년도 초에 이식됐고 흉고 직경은 40cm입니다. 가로수 지역 낮은 지대로 가로수 지역은 다 주어지죠. 이게 7월 초에 2일에서 7일간 계속 비가 왔다고 합니다. 근데 지역이 낮았다고 주어졌어요. 그죠? 물이 안 빠졌어요. 그죠? 계속 했으니까 낮은 지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수 불량이 되겠죠. 그죠? 낮은 지역, 높은 지역이면 물이 잘 빠지는데 낮은 지역으로 빗물이 계속했으니까 배수가 안 된 거로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뭐라고 여기 요거는 배수 불량이 되겠습니다. 지대가 낮고 비가 많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습해 같은 걸 피해를 받겠죠. 그 다음에 겨울철 여러 번 제서로 나무 밑에 쌓아놨다. 뭐야? 길이 눈이 많이 와서 제설제로 눈을 녹이려고 제설제를 많이 쌓아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나무는 제설제 피해도 받겠죠. 그래서 이 제설제 피해된 걸로 쓰면 되고 또 이제 토양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토양의 pH가 7이었고요. 약간 높았죠. pH가 그죠? 6.5, 뭐 6에서 6.5 뭐 이렇게 양보즘은 뭐 7도 괜찮긴 한데 뭐 약간 높았고 일부미는 황백색 뒷면에 검은색 잔재물이 있었다. 지금 잎에 버즘나무의 잎에 대한 겁니다. 뭐야? 황백색으로 됐다는 거지. 해충을 찾을 수 있어요. 어떤 거요? 버즘나무 방패벌레 찾을 수 있겠죠. 잎이 흡집해갖고 황백색으로 되고 뒷면에 검은색 배설물이 있었다. 그거는 뭐야? 버즘나무 방패벌레 된 거 써주면 되겠죠. 해충은. 그다음에 일부 잎 연맥에 주변이 괴사가 돼 있다. 이거 뭐야? 아까 계속 얘기했죠. 탄저병, 그죠? 잎 연맥을 따라서 이렇게 번개 무늬처럼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이런 것도 탄저병으로 또 의심이 되죠. 그래서 탄저병에 대해서 써주면 되고, 줄기는 이제 상처도 나 있고, 동공. 상처는 이제 뭐 썩고 부패에 대한 거, 동공도 생기고, 또 지재부에는 버섯도 생기고, 뭐 이게 썩은 거 썩어 들어가는 거죠. 줄기가 상처도 나고 썩어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 뭐예요? 목재 부병에 대한 거 써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 조사 사항과 관리 대책을 병해 충해 비생물적으로 피해로 구분해서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병부터 쓰면 좋겠습니다. 뭐요? 아까 임연맥의 주변 괴사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임연맥을 따라 마르는 게 탄저병이죠. 그래서 버즘나무 탄저병에 대해서 서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주 써주고요. 버즘나무, 양버즘나무 써주고요.
병원균 학명 앓으면 모니아, 아피고노미아, 베네타 이렇게 써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종합 문제를 풀고 있고요. 종합 문제 중에서 병을 찾아내서 병에 대한 거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환자병은 기주가 뭐고, 병원균은 뭐고, 환경은 어떨 때 많이 한다고요? 이른 봄에 잎이 나온 후 조금 있으면 이제 기온이 좀 12에서 13도 이하로 이제 낮고, 봄에 추운 날이 좀 지속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가 오고 그럴 때. 그럴 때 많이 발생합니다. 잎이 막 피어 나올 때. 그다음에 또 장마철에도 많이 이제 발생합니다. 봄에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환경 병원균 기주 써주고요. 병징 표징 써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봄에 새잎과 어린 가지가 갈색으로 모두 말라주고 수관이 엉성하게 됨. 마치 늦설이 맞은 것 같은 모습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잎이 다 자랐어요. 그러면 얘는 잎맥을 따라서 갈색 반점, 번개 모양의 죽은 조직이 나타난다. 탄저병에 지금 병징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가지에도 탄저병 걸린다고 그랬어요. 가지는 수피가 거칠게 터지는 궤양 증상이 나타난다. 가지는 어떻게 해요? 수피가 터지면서 궤양이 나타난 것도 탄저병입니다. 인맥은 이렇게 되고 번개 모양으로 되고 가지는 터져서 궤양 증상을 나타내고 또 얘들의 이제 포자들 뒷면에는 갈색 병반과 가지의 병반에는 분생 포자반이 나타난다. 분생 포자반입니다. 그리고 다습하면 크림색, 분색 포자 덩이가 이제 이렇게 솟아오르는 게 특징입니다. 얘들은 어떻게 월동해요? 포자들은 병든 낙엽이나 가지에서 균사 또는 분색 포장 반으로 이제 월동하게 되겠습니다. 방제 방법도 써줘야 되겠죠, 그죠? 방제 방법. 병든 낙엽을 모아서 태우거나 땅속에 묻거나, 그 다음에 봄에 잎이 나올 때부터 코나졸 종류, 그죠? 메트코나졸, 테브코나졸 이런 거, 액상수화제 3,100으로 10일 간격으로 3, 4일 살포하고, 자주 발생하는 곳에서는 새싹이 나오는 시기에 예방 위주로 석회 유형합제 같은 게 저기잖아요. 살균제니까 이런 거를 살포한다. 장마가 끝난데도 살포한다. 일평균 기온이 낮을 때 15도 이하일 경우는 반드시 살균제를 살포한다. 그래서 아까 계속 그뭐 DVD에도 탄저병 나오고 이 병증을 다 요점 정리해서 이제 뭐 숫자 같은 건 뭐 외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 간단하게 메트코나졸 뭐 그 정도 3,100으로 한다 뭐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싹이 나오는 시기 때 예방 그 보호살균제를 뿌려준다 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맥을 따라 이렇게 말라 죽기 들어가는 번개 모양으로 나타나는 게 탄저병이라고 그랬어요. 새잎과 어린 가지가 말라 죽는다. 새잎과 어린 가지가 말라 죽는다. 가지와 새싹이 피에 나타난다. 그리고 거기 크게 확대해서 보면 어, 인맥 주변의 분사 포자층에서 솟아오른 크림색의 분사 포자덩이, 크림색의 분사 포자덩이가 이렇게 크림처럼 보이나요, 이게? 크림처럼 생긴 분쇄 포자덩이가 나타난다. 그다음에 아까 뭐 동공도 생기고 썩었다. 이거는 뭐에 대해서 써주면 돼요? 목재 부후병에 대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목재 부후병은 발병 조건 환경은 언제? 상처는
수목의 일생에서 자주 발생하며 가지가 부러질 때마다 수피의 손상이 일어나 목질부가 노출되고 상처가 생기는데 여기 상처를 통해서 미생물 병원균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직과 상호조직이 일어나면서 목재부와 변색이 진행된다. 목재부는 잔항균을 제하고 모두 대부분 목재부는 에, 담자균이죠. 파상땅 해파리 같은 거는 잔항균, 흰날개 무늬병 이것도 잔항균이죠. 그걸 제외하고는 대부분 목재부는 뭐예요? 담자균에 의해 발생한다. 그래서 발생 부위에 따라 또 이제 에, 기주의 발생 부위에 따라 또 나눈다. 심재부도 있고요. 주로 살아있는 수목의 줄기, 말굽버섯 이런 거, 근계부는 살아있는 수목의 뿌리, 심재부, 근계부호, 우리가 아는 뽕나무 버섯, 뿌리에 아밀라리아 뿌리쌈표 이런 거, 해면버섯, 땅 해파리 이거, 땅 해파리 버섯 뭐예요? 리지나 뿌리 썩은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얘들을 근계부라고 그러고 변제부가 있습니다. 수목의 죽은 부분, 죽은 데서 잔나비버섯 같은 게 많이 나는데 이런 거는 변제부가 되겠습니다. 목재, 부균에 대한 거를 전반적인 거를 딱 서술해 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분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죠? 백색 부가 있고 갈색 부고 연부도 있죠. 그런 거 써주면 되겠습니다. 연부. 백색 부라는 거는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까지 분해를 한다. 주로 구름버섯 속에 속해 있다. 말굽버섯, 이런 거, 구름버섯 속, 말굽버섯 속, 이런 것들이 백색부다. 하렵수에 많이 발생하는데, 침엽수에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백색부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은 색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하얀 그 색으로, 백색으로 띠 모양과 반점 모양을 나타낸다. 백색의 띠 모양, 반점 모양을 나타내고 또 갈색 부부가 있습니다. 이게는 셀룰로스하고 헤미셀룰로스만 하고 리그닌은 분해를 못해서 하는데 주로 잔나비 버섯 속에 속하는 침엽수에 주로 많이 갈색 부분은 썩더라도 얘들은 갈색이 많이 띠잖아요. 얘들은 리그닌 성분을 분해를 못해서 그런 거고 목재의 강도가 매우 빠르게 저하됩니다. 주로 대형 목조 건물 내부를 가해하는 경우가 많다. 갈색부가 그런 게 있고 연부도 있습니다. 연부도 참고사항으로 써주면 좋습니다. 피해를 받은 목재는 표면이 종횡으로 활렬이 일어나고 백색부나 갈색부에 의한 부와는 달리 얘는 주로 표면에서만 일어난다. 이런 거 써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목재 부후 지금 종합 문제 중에서 동공도 생기고 썩어 들어간다는 걸 대해서 쓸 때는 이렇게 이런 거에 이거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점 정리한다는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또 방제 방법도 물어봤잖아요. 목재 부의 방제 방법은 적지에 적합한 수정, 적지적소, 그다음에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관수 및 시비 등을 통하여 수목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지하고 또 줄기의 하부나 뿌리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병원균에 감염된 수목은 버섯 같은 것이 많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확인되는 즉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수목에 감염을 일으키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섯이 나타나면 빨리 제거하는데 이게 또 전염이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잘려내는 게 좋다.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병은 이렇게 써주면 목재부균하고 탄저병
병에 대한 게 문제 중에 있었잖아요. 지문 중에.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써주면 되고요. 또 해충은 버즘나무 방패벌레죠. 답이. 그래서 뭐 어디에 속하나 노린제목에 방패벌레과에 속하는 뭐 학명 알면 또 써주면 좋고요. 코리추차 실리아타 이렇게 써주면 되고요. 이 버즘나무 방패벌레는 연 3회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성충으로 지금 이제 숲이 밑에 이런 버즘나무 숲이 그 밑에서 껍질 그 밑에서 이제 성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잎 뒷면에 얘들은 이제 잎이 나면 그쪽으로 올라가서 잎 뒷면에 산란하고 그다음에 약충은 이제 아래서 태어나서 깨어나서 부화해서 잎 뒷면에 모여서 흡집합니다. 그러면 황백색으로 이제 변하죠. 흡집했으니까 엽록색이 없어지고 죽으니까 황백색으로 되고요. 음, 특히 장마가 끝나는 2세대인 요때 장마 1세대는 장마 전에 1세대 장마가 끝난 다는 2세대가 나타나는데 얘가 7월 초순 이후에 피해가 가장 심합니다. 그 다음에 8월 이후에는 모든 충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약충하고 알하고 뭐 약충, 성충, 알 막 이렇게 막 세 가지가 뒤섞여 있고요. 응애류에 의한 피해하고는 비슷한데 버즘나무에도 응애 피해 많은데 주로 이 방패벌레는 검은색의 배설물하고 탈피각이 붙어 있다는 것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잇목을 고사시킬 정도로 심한 피해를 주지 않으나 가로수인 버짐나무의 색을 변색해서 경관을 해치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방제는 화학적 방제, 생물적 방제, 물리적 방제에 나눠서 쓰라고 했어요. 주로 7월에 이 세대가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발생 초기 이미다클로프리드를 뿌려주면 좋겠습니다. 10일 간격으로 이해살포, 이미다클로프리드, 나무주사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생물적 방제로는 포식성 천적인 무당벌레, 풀잠자리, 거미류 등을 보호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 방제로 피해 잎을 소각해서 따서 제거하고 소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줌나무 방패벌레라고 그랬어요. 그죠? 뭐 사람 눈처럼 생겼나요? 뭐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버즘나무 방패벌레, 탈피각하고 뭐 배설물하고 섞여 있는 모습, 이건 약충인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비생물적인 거를 또 이제 써줘야 되겠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 겨울에 뭐 제설제를 쓰고 그 나무 밑에 딱 싸뒀다고 그랬잖아요. 그 제설제 피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토양의 고농도의 염류가 쌓이게 됨으로써 이 토양의 알칼리가 일어난다. 보통 7.2 이상 된 거를 알칼리라고 그러는데 이거 7점이 넘었으니까 얘도 주로 7이라는 거는 염기 성분이 이제 뭐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그랬으니까 지표면에서 용달된 상태로 추정이 되긴 하지만 아무튼 염분이 그 제설제 그 염분이 토양 속에 삼탑을 높여갖고 뿌리 흡수가 이제 안 되게 만든 거죠. 토양의 수분 포텐셜이 가장 높아야 되는데 그 토양 중에 제설제가 성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에, 토양의 수분 포텐셜은 낮아집니다. 높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높은 데서 낮은데 뿌리 쪽으로 가야 되는데 토양이 오히려 낮으니까 이 수분과 양분이 흡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써주면 되고요. 제설 작업에 사용된 염화칼슘이 녹은 물이 바람에 날려 입에 접촉돼서 피해를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염류가 직접되면 제설제 같은 염류가 직접되면 토양의 물리성이 나빠집니다. 토양 구조도 나빠지고 통기성, 배수성 이걸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pH 등 화학성이 변화가 됩니다.
제설제의 피해 증상 써주면 되겠죠. 겨울 동안엔 당장 피해 현상이 눈에 띄지 않으나 기온이 영상으로 돼서 경상되는 3월 달에는 급속하게 잎의 탈수 현상이 일어납니다. 뿌리에서는 포텐셜이 이 토양이 낮기 때문에 이 물이 이제 증산도 안 되고 그렇죠. 물이 이동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깥에는 따뜻하고 이 뿌리에서 이동이 안 되니까 탈수 현상을 일으키고요. 강합성도 안 되고 그러면서 나무를 약하게 만듭니다. 잎은 누렇게 변화해서 정상적으로 떨어진다든가 잎과 가지 일부가 말라 죽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나무의 전체 그 수관이 수영이 모양이 훼손되고 건강성과 저항력이 낮아져 갖고 고사하고 그리고 병해충에 취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의 잎, 가지 변색, 조기 낙엽, 세근 발달, 불량 이런 것이 피해 증상이 되겠습니다. 방지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 제설제가 나무 쪽으로 튀어오지 않게끔 보호막 설치하는 게 이게 좋습니다. 염화칼슘 유입 차단제를 설치하고요. 방지용 보호덮개를 설치한다거나 그다음에 가로수 밑에 우드칩, 목재칩을 깔아주면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제설 작업할 때 염화칼슘이 묻지 않도록 수목 주변에 쌓아두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활성탄을 이용해서 그 성분을 빨아들여서 제거하면 되겠습니다. 토양 개토하고요. 봄에 가로수나 화단 등의 세척 작업을 해서 씻겨 내려가게끔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과습에 대한 게 있죠. 과습. 왜냐하면 이 지대도 낮췄고 지대가 낮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지대가 낮으니까 과습에 대한 피해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원인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배수불량이죠. 당연히. 배수불량으로, 배수불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과습에 인해서 뿌리가 괴사하고 기능을 상실하여 건조 증상과 유사하게 나타난. 그다음에 지하 수위가 높거나 논 메리지 등의 식재 공사 후 피해 발생하다. 그다음에 침수나 과습 피해를 받으면 뿌리가 썩어버리거나 죽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므로 병구 침입이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부 전체가 뿌리가 안 좋아지니까 지상부 전체가 건강에 위협을 받습니다. 이게 스패를 받으면 증상이 또 원인 증상이 이렇게 나눠서 핵심 용어 위주로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증상을 보겠습니다. 수관 전체에서 끝 가지부터 위에 가지부터 고사함으로 수영이 파괴되고요. 또 잎의 크기가 정상잎보다 작아집니다. 봄에 신초가 나와 생장이 잘 되다가 장마철 후 잎이 황화되면서 조기 낙엽이 됩니다. 주먹과 같은 일부 수종은 과습돌기 현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데마 현상이죠. 이런 것도 과습의 대표적인 증상이고요. 과습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네. 유공간 설치하고 뭐 이러는 게 좋겠죠. 그죠? 배수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지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체계를 마련해야 하고 물 빠짐이 좋도록 토양층을 개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암거 배수관을 토심 50cm 이하의 심층에 매설을 해야 되고 암거 배수. 그다음에 인공 지반에서 과습 피해가 많은데 요거는 지하의 집수관이나 암거 배수관 또 자갈층이 기본적으로 매설되어 있어야 되고
토양이 이제 딱딱해지면서 점토 토질로 바뀌면서 뿌리가 에, 자라는 토양의 흙들이 때문에 통기성이 좋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이제 뿌리 이게 습하고 배수도 잘 안 되니까 그래서 뿌리 주변에 통기성이 좋은 모래나 사질 토양으로 섞어서 객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유공간 설치 뭐 이런 거 그림을 그려줘도 좋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되면 그래서 여기 통기 조직 수간 폭 아래에다가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배수성 다공성 골재를 이렇게 깔아주는 것도 좋고요. 소나무를 중심으로 이렇게 단면으로 봤을 때 수간 둘레 그 낙수선 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유공간을 설치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뿌리 공간이 요새는 가로수 같은 경우 뿌리 공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이 성장에 지장을 주니까 이런 것도 써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그 습해 받기 쉬운 거 그런데 잘 견디는 수정 있잖아요. 그런 거 관수 관리라든가 토양 불량한 것들은 이제 유공간 설치, 식재 공간 뭐 이런 거 부족한 것도 이 과습의 원인이 되니까 아니면 식재 공간 같은 경우 생장에 지장을 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네, 더 덧붙여서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